미국이 GPS를 끊었습니다. 태국 전쟁터 한복판에서 한국 무기를 무력화시키려 한 겁니다. CIA는 비웃었습니다. 짝퉁 무기로 뭘 하겠어. 그런데 한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22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독자 항법 시스템을 꺼내 들었습니다. GPS 없이 110km를 날아 산맥을 90도 돌아 정확히 타격.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못 만든 기술이라고. 결국 미국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동남아시아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로켓포 20발이 태국 북부 국경 마을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평화롭던 농카이 지역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죠. 민간인 127명이 쓰러졌고 그중 38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기습 도발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의 CIA 본부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과 방콕을 잇는 한라인에 불이 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최악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입니다. CIA 동남아 작전국장이죠. 25년간 이 지역의 모든 분쟁을 다뤄왔지만 그날만큼 당혹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고 저는 잠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죠. 콜린스, 지금 즉시 상황실로 와. 존 해리슨 부보좌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그의 목소리가 저렇게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현관을 나섰고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랭리까지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23분 만에 주파했죠.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형 모니터 12대가 모두 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가옥들. 영상 하단에는 실시간 사상자 카운터가 올라가고 있었죠. 127명.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 해리슨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새벽을 틈타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표적이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인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제 옆에 앉은 제이슨 밀러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지만 데이터 분석 능력만큼은 CIA에서 손꼽히는 인재였죠. 로켓, 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좌표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갑자기 이런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은 캄보디아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로켓포, 중국제 레이더, 중국제 통신 장비. 캄보디아군은 사실상 중국의 대리 전력이 되어 있었죠. 워싱턴의 입장은? 제가 묻자 해리슨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해. 태국은 우리 동맹국이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였죠.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약소국의 피해는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공군 출격 준비 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죠. 무기는 뭘로 반격하려고?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KGGB라고 불리는 활공유도 무기죠. 그 순간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국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다니. 이건 분명 우리를 자극하려는 의도였죠. 연결해. 방콕 작전사령부. 제 명령에 통신병이 재빨리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태국군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죠. 뿌라윳 소장, 태국 공군 작전사령관이었습니다. 뿌라윳,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복입니다. 콜린스. 우리 국민 127명이 죽었어요. 그중 38명은 아이들이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 하지만 한국 무기라니? 왜 우리 무기를 안 쓰는 거지?
브라이엇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국 무기는 비싸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반격해야 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최근 미국의 압박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역 협상, 비자 정책, 군사 원조 삭감.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에 태국 내부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죠. 한국 무기 선택은 그런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뿌라윗, 잘 들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반격하면 이건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게 돼. 미국과의 동맹에 금이 가는 거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 화면 속 브라이엇 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제 말의 무게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차 공격입니다. 캄보디아가 로켓포를 재발사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차 공격 소식에 CIA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추가 사상자 집계 중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43명 추가 피해 확인. 제이슨 밀러의 보고에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었죠. 중국 측 반응은? 조용합니다. 공식 입장 없음. 역시나였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그랬죠.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전형적인 대리점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방콕으로 간다. 해리슨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직접. 지금? 현장에서 통제해야 해. 태국이 한국 무기로 반격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이슨에게 동행을 지시했죠. 6시간 후, 저는 방콕 돈무안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기지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F-16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긴장감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합동작전 사령부 건물에 들어서자 브라이엇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콜린스, 멀리까지 오셨군요.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현재 상황부터 브리핑해. 작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태국 북부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캄보디아군의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캄보디아군 주력이 국경 동쪽 산악지대에 집결해 있습니다. 참모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곳 프놈코코 산맥 뒤편에 야전 지휘소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산맥 뒤편이라 직선 공격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한 위치였죠. 미국 무기로는 어떻게 되나? JDAM으로는 타격이 어렵습니다. 산맥을 우회해야 하는데 직선 궤도 무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우회 비행이 가능하잖아요. 참모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발사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승인받는 데만 최소 7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문제죠. 한 발에 200만 달러입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관료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무기를 쓰겠다는 거야? 브라이엇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GB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F-16에 장착 완료됐어요. 그리고 가격도 미국 무기의 5분의 1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미국의 영향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브라이엇, 솔직하게 말할게.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한국 무기로 반격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제 제재, 군사 원조 중단, 비자 정책 강화. 모든 카드를 쓸 준비가 되어 있어. 브라이엇 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야. 친구로서 하는 말이지.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활주로에는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저 밖에 127명의 시신이 있어요. 38명의 아이들이 포함된.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어떤 무기든 상관없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 차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두꺼운 뿔테 안경,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박정호 수석연구원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급파했습니다. 뿌라윳 소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러웠죠. 이 사람이 한국 무기 전문가라고? 초라한 행색에 자신감 없어 보이는 표정.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다는 건지.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는 일부러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미국 무기 베껴서 만든 짝퉁 폭탄 팔러 왔어요.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하지만 박정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짝퉁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과? 무슨 결과? 사람을 살리는 결과요. 그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K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22년간 3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정밀 타격 시스템이에요. GPS가 없어도 목표를 찾아갑니다. GPS 없이? 저는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GPS 없으면 당신들 폭탄은 그냥 쇠덩어리야. 땅에 처박히는 고철 덩어리라고. 박정호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추는 것 같은. 그 말, 22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나라 펜타곤 주차장에서요. 펜타곤 주차장이라고?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정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박정호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류 뭉치에서 설계도 한 장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죠. 현재 상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소 위치가 어디죠? 뿌라윳 소장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프놈코코 산맥 뒤편입니다. 해발 1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직선거리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산악 지형 뒤편 타격. KGB가 가장 잘하는 임무죠.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뭘 가장 잘한다고? 당신들 폭탄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박정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선회 타격 알고리즘으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선회 타격. 엔진도 없는 폭탄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 물리 법칙을 무시할 건가? 작전실 안에 미군 장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슨 밀러도 피식거리며 메모를 했죠. 아마 나중에 보고서에 한국연구원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쓸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폭탄 모형이 나타났고 산맥을 향해 비행하기 시작했죠. 보십시오. 폭탄이 산맥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 날개 각도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폭탄은 90도 가까이 방향을 틀었고 산맥을 휘감아 돌아 뒤편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전에서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박정호가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31만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성공률 99.7%예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야. 실전은 달라. 그래서 실전에서 증명하려는 겁니다. 오늘 밤, 저는 박정호를 노려봤습니다. 이 남자, 허세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죠. 뿌라윳. 저는 태국 사령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한국 무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만약 실패하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 뿌라윳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갈등하고 있었죠. 미국의 압박과 자국민의 분노 사이에서. 콜린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었거든요. 토마호크 승인은 72시간이 걸리고 JDAM으로는 산맥 뒤편을 타격할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해. 워싱턴과 협의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박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새벽에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에 지휘부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민간인이 죽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불쾌했죠. 한국 연구원에게 이렇게 휘둘리다니. 뿌라윷,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한국 무기로 반격하면 미국은 GPS 지원을 중단할 거야. 모든 미국 위성이 태국 상공에서 신호를 끊게 될 거라고.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GPS 중단. 그건 현대전에서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사일도, 폭탄도, 항공기도 모두 GPS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뿌라윷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조치입니다. 콜린스. 가혹? 배신에 대한 대가지. 동맹을 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죠. GPS가 없으면 한국 무기든 뭐든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박정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GPS 끊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GPS 끊으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다려왔다는 듯한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KGB는 GPS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허세 부리지 마. 저는 비웃었습니다. GPS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그런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 못했어.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웃기는 소리야.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할 필요가 없었죠. 전 세계에 위성망이 깔려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위성에 의존할 수 없었어요.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22년간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신들의 변덕까지 계산에 넣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허세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섰거든요.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박정호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쫓아냈던 바로 그날부터요.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나 원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함에 가까웠죠. 22년 동안 품어온 무언가를 드디어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22년 전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에서 F-16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긴 이야기입니다. 콜린스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군요. 왜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었는지. 왜 GPS 없이도 날아갈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야 했는지. 박정호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0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22년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해 막 30살이 됐습니다. 그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지 5년째였죠. 젊고 패기 넘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관심은 없었지만 이 남자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당시 우리 연구팀은 정밀유도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 없었어요. 유도 알고리즘, 센서 통합, 비행 제어 시스템. 모든 게 부족했죠. 박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기술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거든요. 직접 갔습니다. 워싱턴으로요. 그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펜타곤에 있는 국방연구협력부에 정식으로 미팅을 신청했어요. 3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연구 자료를 가방 가득 챙겨서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요. 세계 최강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정문에서 막혔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제 방문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정식 약속이었다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요. 박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밀 기술은 핵심 동맹국에만 공유됩니다. 한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군 장교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담당자가 나오면 직접 설명하려고요. 비를 맞으면서 저는 가슴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호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국방연구협력부의 부장이었죠.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윌리엄 모건.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국방부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죠. 동맹국 기술협력을 담당하던 핵심 인사. 모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연구 자료를 빼앗았어요. 서류 뭉치를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모건이 뭐라고 했는데? 박정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2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인용했습니다. 동맹국 주제의 독자 기술.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주는 거나 받아 쓰면 돼. 이건 필요 없어. 작전실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서류를 찢었습니다. 3개월간 준비한 연구 자료를요. 제 눈앞에서 박정호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찢은 종이를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비에 젖은 쓰레기통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모건이 발로 제 손을 밟았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는 무릎이 꺾였고 양복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프라이웃 소장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마 듣기 힘든 이야기였죠. 모건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PS 없으면 너희 무기는 그냥 쇠덩어리야. 영원히 우리 밑에서 기어다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웠죠. 물론 모건 개인의 행동이었지만 그런 태도가 미국 전체의 인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펜타곤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주우면서요. 비에 젖은 수식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반드시 독자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GPS 없이도 날아가는 무기를 만들겠다고. 당신들 위성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기술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22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호가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31만 번의 시뮬레이션, 47명의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동료 한 명은 과로로 쓰러져서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가 작전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GPS 없이 산맥을 돌아 타격하는 기술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완성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씨.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이 GPS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22년간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원한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었죠. 확신. 22년 동안 쌓아온 흔들리지 않는 확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박정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작전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남자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갔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임무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기술력을 보장하진 않아.
당신 폭탄이 진짜 GPS 없이 날아갈 수 있다고? 증명해봐.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밤. 프라윳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콜린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캄보디아군이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23분. 만약 새벽에 3차 공격이 온다면 남은 시간은 6시간 남짓이었죠. 좋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지 뭐. 대신 조건이 있어. 프라윳 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GPS 지원을 완전히 끊겠어.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태국 상공의 모든 미국 위성 신호를 차단할 거야. 당신들 한국 폭탄이 정말 독자 기술로 날아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작전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GPS 차단. 그건 현대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사일, 폭탄, 항공기, 함정. 모든 무기 체계가 GPS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콜린스, 그건 너무. 프라윳 소장이 항의하려 했지만 박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세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GPS 끊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공정한 테스트가 될 테니까요. 미국 위성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허세도 정도가 있지. GPS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좋아. 그럼 시작하지. 저는 제이슨 밀러에게 지시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령부에 연락해. 태국 상공 GPS 선별 차단 명령을 내려. 예, 알겠습니다. 제이슨이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보고했죠. 차단 준비 완료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박정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실행해. 제 명령이 떨어지자 제이슨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5초 후 작전실의 메인 스크린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GPS 신호 불안정합니다. 통신 장교가 외쳤습니다. 10초 후 스크린 전체가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전 신호 두절. 위성 통신 끊겼습니다. 태국군 장교들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이더 화면, 항법 장치, 통신 시스템.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게 무슨... 프라윳 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었죠. 버튼 하나로 한 나라의 군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힘. 박 연구원.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GPS 없이 폭탄을 어떻게 유도할 건데? 작전실 전체가 박정호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낡은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내들었죠. 이걸로요. 그가 태블릿을 보조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GPS 신호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신호 체계였죠. 이게 뭐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한국형 독자 항법 시스템입니다. 박정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형 대조 항법이라고 불러요. 폭탄 자체가 미리 입력된 3차원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면서 목표를 찾아갑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형 대조. 그건 순항 미사일에나 쓰는 기술이잖아. 폭탄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박정호가 태블릿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KGGB에는 소형화된 지형 대조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비행 중에 지표면을 스캔하고 저장된 지형 데이터와 비교해서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순항 미사일에는 적용했지만 소형 폭탄에 탑재하기엔 센서 크기와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었죠. 허풍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지? 미국 정보기관이 모를 리가 없어. 박정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22년간 비밀로 개발했습니다. 그가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요. 당신들이 GPS를 끊을 날을 대비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비밀 개발.
그것도 미국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보안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콜린스 씨, 박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작전 개시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가 프라유 소장을 돌아봤습니다. 태국 사령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허가한다. F-16 긴급 발진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실이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GPS 없이 정밀 타격.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기지 활주로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F-16 전투기 한 대가 경납고에서 빠져나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죠. 날개 아래에는 KGB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 활공 유도 폭탄. 조종사 나롱 대위,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무전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9살의 태국 공군 조종사였죠.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활주로를 내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람도 거세졌죠. 최악의 비행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출격시킬 거야? 저는 프라유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새벽 전에 캄보디아 지휘부를 타격해야 해요. 박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날씨는 문제없습니다. KGB는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GPS도 없이 비 오는 밤에 산맥 뒤편 타격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네, 전부 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실패하면 내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나롱 대위, 이륙 허가한다. 프라유 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활주로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F-16의 엔진이 불을 뿜으며 가속하기 시작했죠. 빗줄기를 뚫고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GPS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했죠. 화면은 노이즈로 가득했습니다. 항법 시스템 상태는? 프라유 소장이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자신의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독자 시스템으로 추적 중입니다. 나롱 대위의 위치가 정확히 잡히고 있어요. 저는 그의 태블릿을 훔쳐봤습니다. 정말로 전투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확한 건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종석 나롱 대위, 목표 지점까지 110km입니다. 무전에서 통신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0km라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투하하는 거지? 보통 폭탄은 20에 30 큰 거리에서 투하하잖아.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KGB는 활공유도 폭탄입니다. 엔진 없이 날개만으로 비행해요. 고도를 이용해서 110km까지 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엔진도 없이 110km.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활공비가 1대 15거든요. 활공비 1대 15? 제이슨이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분석관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JDAM의 3배 수준입니다. JDAM은 1대 5도 안 되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기술력이었죠. 허풍이야. 곧 땅에 처박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전에서 나롱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하 지점 도달. KGB 투하 준비 완료. 박정호가 태블릿 화면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노이즈 가득한 미군 레이더 대신 한국 독자 시스템의 화면이 나타났죠. 전투기의 위치, 목표 지점, 예상 비행 경로. 모든 게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투하. 프라유 소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KGB 분리 확인. 나롱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서 작은 점 하나가 전투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KGB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폭탄이 분리된 직후 접혀있던 날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듯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날개 전개 완료. 활공 모드 진입. 박정호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KGB는 추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평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활공하고 있었죠. 이게 대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활공비 1대 15 확인. 현재 고도 8,000m, 예상 비행거리 110km. 제이슨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분석관님, 이건 진짜입니다. 저 폭탄이 정말로 110km를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KGB는 GPS 신호 없이도 정확한 경로를 유지하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저는 박정호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형대조 데이터입니다. KGB가 비행하면서 아래 지형을 스캔하고 있어요. 산맥의 형태, 강의 곡선, 도로의 패턴. 이 모든 걸 미리 입력된 3D 지도와 대조하면서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박정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모든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산맥의 높이, 계곡의 깊이, 하천의 흐름,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GPS 없이 정밀 타격은 불가능해. 오차가 너무 커질 거야. 오차요? 박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재 오차 1.2m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m라고. 그건 GPS 있을 때보다 정확한 수준인데. 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PS는 대기 상태나 전파 간섭에 따라 오차가 발생해요. 하지만 지형대조는 물리적 지형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미국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것도 미국 수준을 뛰어넘는? 하지만 아직 산맥이 남았어.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저 폭탄이 직선으로 날아가면 프놈코코 산맥에 충돌할 거야. 아무리 활공을 잘해도 1800m 산을 넘을 순 없지.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넘을 수 없어요.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간다고? 엔진도 없는 폭탄이 어떻게 방향을 바꿔? 박정호가 태블릿에서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선의 타격 알고리즘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KGB의 날개는 단순한 활공용이 아닙니다.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마치 글라이더처럼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라이더? 폭탄이 90도 선회를 할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1만 번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어요. 성공률 99.7%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KGB가 산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이제 곧 증명됩니다.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KGB가 산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거리가 빠르게 줄어들었죠. 목표 지점까지 50km.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반신반의였죠. GPS 없이 110km를 날아온 건 인정하지만 산맥을 돌아서 타격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현재 고도 6,500m. 활공 상태 양호. 박정호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군 장교들, 프라윷 소장, 제이슨, 그리고 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목표 지점까지 30km. KGB가 계속 전진했습니다. 화면에서 프놈코코 산맥의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해발 1800m의 거대한 암벽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어가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박정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20km. KGB와 산맥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몇 분에 불과했죠. 저는 샴페인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이슨이 방콕 도착했을 때 가져온 거였죠. 한국 폭탄의 실패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해둔 겁니다. 곧 끝나겠군.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5km. 산맥 진입 10초 전. 화면 속 KGB가 산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충돌 코스였죠. 저거 봐. 직선으로 가고 있잖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선회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저대로면 산에 박힌다고.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블릿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충돌까지 8초. 제이슨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7초. 태국군 장교들이 긴장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초. 프라윳 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초. 저는 샴페인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4초. 작전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3초.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KGB의 날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지? 2초. KGB의 좌측 날개가 약간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우측 날개가 아래로 내려갔죠. 1초. 그리고 폭탄 전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개시.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KGB가 산맥8호 앞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몸을 비틀며 왼쪽으로 선회했죠. 이게 대체. 제 손에서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선의 각도 45도. 고도 유지 중.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화면 속 KGB는 산맥에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맥을 따라 왼쪽으로 휘감아 돌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유자를 그리듯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엔진도 없는 폭탄이 어떻게 저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 박정호가 설명했습니다. 날개 각도 조절입니다. KGB의 날개는 좌우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한쪽 날개의 양력을 높이고 반대쪽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선회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선의 각도 60도. 산맥 측면 통과 중. 화면에서 KGB가 산맥 옆면을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암벽과의 거리는 불과 200m였죠.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충돌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KGB는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며 비행했습니다. 선의 각도 75도. 폭탄이 거의 90도 가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산맥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죠. 선의 각도 90도. 선회 완료. 박정호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다. GPS도 없이, 엔진도 없이, 오직 날개 조절만으로 90도 선회를 성공시킨 겁니다. 분석관님. 제이슨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저 폭탄이 정말로 산맥을 돌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거품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KGB가 산맥 뒤편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군 지휘소가 있었죠. KGB가 산맥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폭탄의 신호가 암벽 뒤로 들어가더니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신호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산맥을 돌아가는 건 성공했지만 정확한 타격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목표물까지 얼마나 남았지? 박정호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8km입니다. 도달까지 약 4분 소요 예상. 저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산맥 뒤편은 지형 대조가 어려울 거야.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도 있지.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맥 뒤편 지형도 완벽하게 매핑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 드론 촬영, 현지 측량 데이터를 모두 통합했어요. 위성 사진이라고? 한국이 동남아 지역 위성 사진을 그렇게 상세하게 갖고 있다고? 10년 전부터 수집했습니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어디서 쓰일지 모르니까요.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의 지형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뒀습니다.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건 엄청난 선견지명이었습니다. 아니, 선견지명이라기보다는 집념에 가까웠죠. 22년간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지형 데이터까지 수집했다니. 목표물까지 5km.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서 KGB의 신호가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맥을 완전히 통과한 거였죠. 고도 3200m. 활공 상태 정상. 박정호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KGB가 캄보디아군 지휘소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캄보디아군 야전 지휘소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수한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태국 정보부가 심어둔 카메라였을 겁니다. 화면 속에서 솜낭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저들은 아직 모르는 거군.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KGB가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목표물까지 3km. KGB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저는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HQ-9 방공미사일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반응 없습니다.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KGB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요. 참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저 방공망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했다는 건가? 목표물까지 2km.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지휘소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솜낭 장군이 부하 장교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죠. 목표물까지 1km.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이 결과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까지 500m.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종 궤도 수정 중. 화면에서 KGB의 날개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죠. 300m, 200m, 100m.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캄보디아 지휘소 화면에서 솜낭 장군이 와인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50m. 그때 지휘소 입구에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솜낭 장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타격까지 3초.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2초. 지휘소 입구에 은빛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1초. 솜낭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폭.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타격.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캄보디아 지휘소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타격 성공.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야전 지휘소 완전 파괴. 생존자 확인 불가. 작전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지휘소의 영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GPS도 없이 110km를 날아서 산맥을 90도 돌아서 정확히 지휘소 한가운데를 정말로 해낸 겁니다. 타격 성공 직후 작전실은 환호성으로 폭발했습니다. 해냈다. 성공이야. 태국군 장교들이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프라윳 소장은 박정호의 손을 맞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GPS 없이 110km 활공, 390도 선회, 정밀 타격. 이 모든 게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제이슨. 저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피해 현황 확인해. 예. 지금 분석 중입니다. 제이슨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위성 영상과 태국군 드론 촬영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죠. 1분 후 그가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소 완전 파괴 확인. 추정 사망자 38명. 솜낭 장군 포함 지휘부 전원 괴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민간인 피해는 확인 중입니다. 제이슨이 위성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지휘소 주변 지역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게 그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휘소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마을 주민들이 세운 불교 사원이었죠. 그 사원이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지붕도, 벽도, 탑도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온전했죠. 민간인 피해 제로.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지휘소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반경 15m 이내의 사원은 완전히 무사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밀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였죠. 미국의 최신 무기로도 이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차 1.2m. 박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 아닌 담담한 확신만 있었죠. 바로 그때 통신 장교가 외쳤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태국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여러 뉴스 채널이 동시에 떴습니다. CNN 태국군, 캄보디아 지휘소 타격 성공, BBC 한국산 무기, 동남아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 알자지라 GPS 없이 정밀 타격, 한국의 비밀 무기, NHK 한국 KGGB, 미국 기술 뛰어넘었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일본 반응 주목해야 합니다. 제이슨이 NHK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GPS 독립 항법, 기술은 우리 일본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해낸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조차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한국의 기술 우위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였죠. 유럽 반응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 KGGB의 기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랑스 공군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독일 방산 전문가, 미국 JDAM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 유럽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영국 국방 분석가, 한국이 정밀 타격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GPS 차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된 거였죠. 분석관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뭐래?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GPS 차단 명령을 누가 내렸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GPS를 차단한 건 저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패를 증명하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GPS 차단이 오히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콜린스 씨,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모욕당했던 그 남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죠. 말씀하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맹세한 거 기억하시죠?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GPS 없이도 날아가는 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박정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태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2년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나 자만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성취감만 있었죠. 콜린스 씨, 박정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저를 쫓아냈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이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박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의 거부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의존 대신 독립을 선택했고 모방 대신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는 원한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박정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찢겨나갔던 그 손.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정호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가 펜타곤 주차장에서 모욕당하던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콜린스 씨,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실 안을 둘러봤죠. 태국군 장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윳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하들과 포옹하고 있었고요. 제이슨 밀러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피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죠. 캄보디아군 지휘소 완전 파괴, 솜낭 장군 포함 지휘부 38명 사망 확인. 그리고 제이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주변 사원 및 민가 피해 전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적 지휘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민간인 피해는 제로. 이건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정밀도였습니다. 타격 오차가 얼마였지? 1.2m입니다.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목표 지점 정중앙을 타격했어요. GPS 없이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GPS 없이 1.2m 오차, 산맥을 90도 돌아서 110km를 활공해서 미국이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22년간 조용히 우리 눈을 피해서. 박 연구원.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전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콜린스 씨,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박정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당신을 모욕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GPS 끊으면 쇠덩어리가 될 거라고 비웃은 것도 우리였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박정호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5년간 CIA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무기를 봐왔습니다. 미국 것, 러시아 것, 중국 것, 유럽 것. 하지만 오늘 밤 본 것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K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GPS 의존이라는 현대 무기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콜린스 씨. 박정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22년 전 당신을 쫓아낸 것이요. 그게 결국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군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콜린스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어요. 당신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한도 없고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성취감과 자부심만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워싱턴에 보고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제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석관님, 그러시면. 알아. 내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덮을 수는 없어. 오늘 밤 일어난 일은 전 세계가 봤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완전히 트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박정호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기술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작전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협력이요? 박정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22년 전에는 우리가 가르쳐 주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KGB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죠.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 GPS 없이 날아간 폭탄이라는 제목이었죠. 4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BBC는 박정호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22년간의 개발 과정과 펜타곤 주차장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졌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정밀 타격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저는 방콕의 호텔 방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워싱턴에서 연락입니다. 제이슨이 전화를 건네줬습니다. 콜린스. 수화기 너머로 해리슨 부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서 받았어. 솔직히 믿기 어렵더군. 저도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한국 기술 분석팀을 구성할 예정이야. 분석이요? 아니, 협력이지. 해리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22년 전에는 쫓아냈는데 이제는 협력을 구걸하게 됐군요. 그리고 콜린스. 해리슨이 덧붙였습니다. GPS 차단 명령건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 오히려 내 덕분에 한국 기술의 진가가 드러났다고 평가하더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닙니다. 22년간 연구한 한국 연구원들 덕분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48시간 전의 긴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지휘부 괴멸 후 즉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도 개입을 포기했고요. 단 한 발의 폭탄이 전쟁을 끝낸 거였습니다. 분석관님,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구매 문의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발표 자료였죠. 현재까지 17개국에서 KGGB 도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저는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무기 수입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예상 수주 규모는 3조 원 이상입니다. 이번 한 것만으로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쫓겨난 한 연구원. 그가 만든 무기가 이제 3조 원의 수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그들이 더 큰 문을 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때 호텔 로비에서 박정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에 두꺼운 뿔테 안경 차림이었죠. 48시간 동안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콜린스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콕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연구소에 복귀해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GGB 개량 작업이요? 네, 그것도 있고요. 박정호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후배들 교육도 해야 합니다. 22년간 제가 배운 것들을 전해줘야 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박 연구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22년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박정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았죠.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동료가 쓰러질 때마다 수백 번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했습니까? 박정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서 주웠던 종이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이요? 비에 젖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페이지만 건졌어요. 거기에 제가 쓴 수식이 있었죠. 박정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래고 구겨진 종이였죠. 이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수식이 보였죠. 22년의 세월을 견딘 종이었습니다. 이 수식이 뭔가요? 지형대조 알고리즘의 기초 공식입니다. 박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22년 전에는 이론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 종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이 수식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저는 종이를 돌려줬습니다. 대단하군요. 22년간 이 종이 한 장을 붙잡고 버텼다니. 종이가 아닙니다. 콜린스 씨. 박정호가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22년 전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약속. 그리고 저를 믿어준 동료들에게 한 약속.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22년간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이룬 성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린스 씨. 하지만 이건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방콕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7명의 연구원들, 22년의 시간, 31만 번의 시뮬레이션.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을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저력이군요. 아니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력입니다. 국적은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22년 전, 한국은 미국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영원히 우리 밑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 후, 세계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됐네요. 박정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콜린스 씨. 박정호가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기술협력 미팅에서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겠군요. 택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2년 전 펜타곤 주차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22년간 포기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완성한 한국 연구원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GPS 없이 정밀 타격, 불가능해. 작은 나라가 독자 기술, 불가능해. 22년 만에 세계 최고, 불가능해.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증명했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도 지금 어떤 꿈을 향해 가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2년이 걸리더라도 31만 번을 실패하더라도 결국 해내는 사람이 역사를 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